제가 숙제를 받았거든요. 네. 아이돌 중에서도 제가 동방신기라는 친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와서 특별히 SM의 아이돌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달라라는 특명을 받아가지고 자료조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료는 못 만들어 오는 역설이 발생을 해서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지만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수만 씨의 이름을 따서 수만의 SM이어서 SM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른 의미로는 스타뮤지엄의 약자기도 합니다. SM이 스타뮤지엄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별들의 박물관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그 이름에 걸맞게 아이돌 제작의 명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가라고 불리는 곳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아이돌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수작의 작품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한류를 세계에 알렸다. 약간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공장형으로 만들어내서 노래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가끔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SMP라는 자기들만의 장르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끔 가사가 굉장히 유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좋은데 가사 때문에 못 들어주겠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 SM의 모든 정체성을 담은 게 이 이름 스타뮤지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걸 알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은요 공교롭게도 화이트데이 2월 14일에 창립이 된 회사이고요. 인물 퀴즈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얼굴 보면 아시겠는 분들은 바로 외쳐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더라도 연령층이 지금 워낙 다양해서 모르겠더라도 이름 들었는데 알겠다 그러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신 사람은 이수만.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영진. 김광진. 네, 김광진. 네, 비슷했으니까 맞은 걸로.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진영. 네, 맞습니다. 현진영. 그리고 네 번째 혹시 아실까요? 카더가든인가요? 비슷하게 생겼다. 이분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영진 이사인데요. 저런 모습이요? 네. 처음 봐가지고. 제가 이 네 분을 왜 모시고 왔냐? SM 엔터테인먼트가 1995년에 실제로 설립되기 이전에는 SM 기획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먼저 이수만 대표가 미국으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들어와서 음악의 길을 걷겠다고 앨범을 냈던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창립 이전의 멤버들, 가수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김광진 씨가 있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SM에 있을 때 냈던 노래가 그 유명한 편지랑 동경소녀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고 현진영도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SM 시절에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시절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랑 약간 비슷한 시절이잖아요, 현진영이. 그래서 가수들이 예전에는 다 같이 춤을 추는 개념보다는 가수 한두 명이 있고 뒤에서 같은 객원 멤버들이 댄서로 노래는 안 하고 댄스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진영이 현진영과 와와라는 그룹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1기 멤버로 있었던 분들이 형광색을 휘날리면서 춤을 추던 분들이 있는데 네, 클론이 실제로 데뷔하기 이전에는 SM에 있던 시절 현진영의 백댄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영진 분은 원래 SM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서 막 작사를 했던 것들을 보내서 결국 발탁이 됐는데 실제로는 데뷔해서 큰 이슈를 몰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총괄 디렉터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역할을 하셨던 분이 SM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퇴사를 해버리시거든요. 유영진 님이 이제 메인 프로듀서와 작곡가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SM의 제 아이돌 1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인물 퀴즈를 해볼까요? 넘어갈까요? 1세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사람 그룹만 빼고 알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네. 세 번째는? 네. 네 번째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아죠? 네.
이들은 네, 블랙비트라는 친구들인데요. 이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1세대 아이돌인데 1세대 아이돌 이런 게 SM에서만 통칭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아이돌을 전반적으로 가리킬 때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키면 뭐 1.5세대, 2.5세대까지도 나오는데 현재는 4세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세대는 보통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한 2003, 4년 정도까지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데뷔 순으로 제가 나열을 한 건데 블랙비트만 빼고 이 블랙비트라는 분들은 데뷔는 했으나 크게 유행이 안 됐어요. 이분들도. 아까 유영진 이사님이 잘 안 되니까 무언가로 빠졌죠? 이 블랙비트도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름을 제가 따로 써놨는데 황상훈, 심지연 이분들은 좀 자기가 안무 창작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SM 전담 안무 창작 쪽 프로듀서로 빠져버리고요. 장진영 저분은 보컬 트레이너, SM 전문 보컬 트레이너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디렉을 한 퍼포먼스들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유영진 이사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켄지 그리고 장진영 이런 분들 때문에 가사가 조금 독특하다거나 SM 스타일만의 것들로 구축이 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보컬도 있어요. 특히나 유영진 이사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되게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유영진의 아들, 유영진의 딸 약간 이런 보컬 계보들이 있어요. 그거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2세대는 한 2004, 5년 때부터 2010년 초반대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데뷔 연도 순으로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 보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FX 저게 동방신기 맞아. 원래는 한자로 해서 동쪽동에 뭐 방위방 이런 식으로 해서 동방신기였는데 저때 중국 진출을 위해서 동방신기를 그 중국식 발음은 텅팡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따와서 TVXQ라고 했던 게 현재는 세계화 때문에 그냥 영어로 명칭으로 해서 저게 공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슈퍼주니어도 그 슈퍼주니어 다음에 숫자 혹시 보이세요? 저 05 뜻이 뭐일 것 같아요? 데뷔 연도일 것 같죠? 키스. 맞습니다. 데뷔 연도도 맞긴 맞아요. 05인데 왜냐하면 저 당시에 SM이 도입을 하려고 했던 제도가 뭐였냐면 프로젝트성으로 세대가 계속 교체되는 아이돌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NCT처럼 그랬는데 이 고정 멤버들이 그냥 다 너무 인기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 중에 한 명 빼면 수익이 줄겠구나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들을 고정을 시키는데 제가 멤버가 너무 많아서 멤버 전체가 나오는 사진을 도저히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12명이었어요. 그런데 05에서 슈퍼주니어로 고정을 시키면서 심지어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조규현 씨가 데뷔하고 한 다음에 멤버로 영입이 되면서 이제는 슈퍼주니어로 공식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소녀시대를 기점으로 여자 그룹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여자들을 약간 여리여리하고 노래도 약간 뭐라고 하죠? 살랑살랑 부르고 춤도 살랑살랑 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물론 이효리 씨 같은 일부 몇 명의 차별점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소녀시대가 멤버도 많긴 많은데 멤버 전체가 군무처럼 그 당시 여자 아이돌 치고는 굉장히 화려하고 소위 말해서 빡센 군무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소녀시대를 기점으로 여자 아이돌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샤이니, 엑소, FX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엑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나오겠지만 SM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세계관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계관 구축의 제일 첫 모델이 된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3세대 아이돌인데 3세대 아이돌도 레드벨벳, NCT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호응이 낮아지는 거 보니까 이름이 많이 안 읽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한 걸로. 왠지 안 닿고 조이도. 아, 나 노래 잘하는 친구들로 딱. 그래서 레드벨벳이랑 NCT 있는데 NCT는 아까도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프로젝트 그룹이죠. 원래 정규 멤버들이 존재는 해요. 슈퍼주니어처럼. 근데 SM이 좀 유닛 같은 것도 활동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슈퍼주니어도 보면 유닛만 해도 무슨 뭐 DNB 있고 슈퍼주니어 M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NCT 같은 경우에도 뭐 NCT 드림, NCT 127 하고 뭐 곧 있으면 NCT 뉴 뭐식이라는 친구들도 데뷔한다고 하고 기존 멤버들에서 유닛을 그냥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번외로 내가 일본에 진출할 거야. 그러면 연습생으로 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을 합류시켜서 이름을 창작을 하자면 NCT 도쿄 이런 식으로 데뷔를 시키고 하면서 유닛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제 4세대로 넘어오면 이 친구들 중에서 라이즈는 가장 최근에 데뷔를 해서 몇 달 안 됐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얘가 11월 20일 데뷔했대. 좋아하나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한 8월, 9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기사화되긴 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네, 윤상 씨 아들이 있다고 해서 또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근데 못 알아보실 법한 게 다 눈 감고 있고요. 그래서 못 알아본다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세대에서는 에스파라는 친구들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은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SM에 소위 SMP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게 음악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니고요. SM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SM의 팬이라던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또 나왔죠? 이분 유영진 이사님 그리고 켄지라는 작사가가 있는데요. 이 둘이 특히나 주축이기는 한데 이 두 분들 외에도 SM에 소속돼 있거나 객원 멤버로 활동하는 작사, 작곡, 퍼포먼스 팀들 자체가 조금 SM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발탁을 한 경우도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팀이든지 한두 번쯤은 SMP 장르를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특징이 사회 비판,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난해함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가사가 난해한 걸 넘어서 난해해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다음에 이게 왜 나와? 그러니까 막 사랑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사탕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의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돌 작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의 시초도 SM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 비판하는 곡들을 만들면서 인기를 끄니까 그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어요. 이수만 대표가. 그러면서 먼저 H.O.T 같은 친구들로 그런 류의 노래를 계속 만들다가 지금은 그런 류의 노래가 유행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한두 번씩은 지금도 계속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H.O.T, 동방신기, 엑소, 에스파가 있어요. 근데 에스파 말고는 다 남성 그룹인데 이 남성 그룹들이 노래 분위기 결이랑 좀 맞다고 해야 될까요? 가사 자체도 막 비판이고 난해하고 오케스트라가 꽉 채워요. 그래서 SM 노래는 보면 약간 비어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목소리, 보컬을 싹 빼더라도 노래 자체가 되게 무겁고 악기가 몇 개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막 계속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여러 개가 같이 연주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보통은 남자 아이돌한테 맡겼는데 여자 아이돌도 안 한 건 아니고 조금 가벼운 이게 SMP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별칭이 뭐 네오 SMP도 있고 SMP도 부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여자 아이돌이 했는데 에스파는 여자 그룹 쪽에서 SMP의 적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가사가 약간 사회 비판이거나 철학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 노래들의 가사를 발췌를 해왔거든요. 첫 번째 거는 제가 동방신기 팬이다 보니까 동방신기 노래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징 선이라는 노래인데요.
인생은 마치 끝없는 궤도를 달리는 별 같아. 마치 수많은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 미완성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 아이돌 노래에서 이런 가사 찾아보기 좀 쉽지는 않죠. 좀 재밌는 일화가 있던 가사인데 동방신기 팬 중에 한 분이 사회생활 시작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그 면접관님이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고 당당히 합격했다고 하는 팬들 사이에 떠도는 썰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가사를 담았다 보니 팬들한테는 이런 이점도 줬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마라고 엑소 데뷔곡의 가사인데요. 이거는 주제가 좀 디지털 안에 갇혀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한 단면을 가지고서 댓글로 비방하고 누군가는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는 그런 사회 세태를 약간 비판하는 가사였거든요. 익명의 가면에 감춰졌던 살이 가득한 질시, 끝을 봐도 배고픈 탄, 이젠 만족해? 약간 이런 가사거든요. 이것도 아이돌 노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가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사회 비판하는 그런 철학적인 가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난해의 끝판왕 하나고요. 이쪽은 유치함의 끝판왕 하나예요. 이거는 FX의 누에삐오라는 노래였는데 제목부터가 누에삐오가 도대체 뭔지 FX 쪽은 그렇게 몸담았던 팬은 아니었어서 아직도 의미를 모르겠는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가사를 보면 독창적 별명 짓기, 예를 들면 뿡기뿡디, 맘에 들어 손 번쩍 들기, 정말 난 누에삐오 이러는 가사예요. 들어보면 어쩌라는 거야. 뭔 말이야 저게. 싶거든요. 맥락이 약간 없고요. 두 번째는 보면 내 남자는 지금 어나더 레벨, 너 따윈 꿈도 못 꿀 레벨, 날 가진 그런 넥스트 레벨 이래요. 이게 약간 다른 노래이기는 한데 네, 이거는 에스파나 뭐 보아, 태연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모여서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도 유닛이에요. 이쪽에서 낸 노래였는데 이게 가사가 이렇게 보면 아니 저거 좀 유치한가? 그냥 라인 맞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가사가요. 나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 사이가 있는데 내가 그 남자를 채가가지고 너는 꿈도 못 꿔? 약간 이런 식의 가사거든요. 되게 유치해서 특히 이 노래 가지고 비판이 많았어요.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태연이나 보아 그런 친구들 갖다 놓고서 가사가 저게 뭐냐 가사가 이런 식으로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단점? 이런 것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 SMP가 아이돌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SM이 아직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없었던 음악 스타일, 해외 음악 스타일이나 흐름, 트렌드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도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SMP도 보면 제가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이 시절 SMP에서는 미국에서 유행하던 이런 장르를 들여왔고 이 시절에는 유럽에서 유행하는 이런 장르를 들여왔고 해서 K-POP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의 범위를 넓힌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P의 특징 중에 또 다른 게 퍼포먼스랑 비주얼이 있거든요. 일단 SM 애들은 아까 전에 명가라고 불렸던 것처럼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퍼포먼스고 또 SM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보컬도 누구의 딸 아들 아니면 SM 무슨 보컬상 이런 게 있는데 외모적으로도 확신의 SM상, 확신의 센터상 이런 게 명확한 곳이에요. SM이 그런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효과에다가 퍼포먼스를 같이 버무려서 춤을 이렇게 추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보컬, 가창력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줘요. 물론 안 그런 멤버들도 간혹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평균 이상치를 치는 멤버들이 대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동 씨는 춤으로 일단 뽑힌 멤버고 그리고 초반에는 그 사람의 역할이 많이 약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동 씨가 약간은 바리톤 베이스 영역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슈퍼주니어 노래가 약간 방방 뜬다 싶을 때 신동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노래를 해주면 딱 분위기를 잡아주는 예전에는 약했던 친구들도 SM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한테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자기가 배출한 가수들을 절대 퇴출시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연식이 굉장히 길어지는 가수들인데, 그러면 처음엔 약했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다 실력이 좋아져서 지금은 저 친구가 그렇게 욕을 먹었던 친구라고 하는 멤버들이 좀 많이 있어요. SMP가 캐릭터성을 부여를 하거든요. 또 아이돌 음악이라는 시장에 캐릭터성을 부여한다라는 것도 SM이 많이 주도를 해왔어요. YG만 해도 YG 노래는 이런 느낌이고, 특히나 YG 속에서도 빅뱅은 이런 류야. 이 음악은 처음 듣는데 왠지 저 친구들 노래일 것 같아. 그래서 보면 그 친구들 노래일 때가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마다 그리고 회사마다의 캐릭터성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시작을 해온 게 SM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관 진짜 확고한데요. 이 세계관도 SM이 SM 회사 자체의 세계관도 구축을 하고요. 그 그룹만의 세계관도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SM이 자기 회사의 플랫폼 같은 거를 차릴 때 온라인에는 뭐 홈페이지 같은 게 있을 거고, 오프라인에는 팬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들을 파는 굿즈숍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다 이름을 항상 월드, 네이션, 타운 이런 걸 붙여요. 우리 SM에 와서 놀아라, 우리 SM 국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성도 되고, 팬의 입장에서는 무한정으로 즐길 거리가 너무 많고 우리끼리의 소속감을 느끼기가 되게 좋아요. 요즘에는 세계관으로 광야라는 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AI를 접목시킨 아이돌의 트렌드를 자기들이 이끌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에스파랑도 관련이 되게 많은데, 광야라는 걸 딱 치면 중심 이미지가 나와요. 굉장히 사이킥한 미래세계적인 건물들이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둥둥 떠다녀요. 달리의 그림 혹시 아세요? 시계가 이쪽은 흘러내리고 저기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사막 위에서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미지예요. 대신에 4차 사원의 달리의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대표하는 음악들을 제가 몇 개를 넣어왔는데, 이거는 그 오케스트라가 들어간다는 그 키워드의 대표적인 곡으로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초반 부분만 살짝 들려드릴 건데 익숙한 곡이 나오실 거예요. SMP의 주제 중에 하나가 세계 종말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잘 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얌전한 버전의 오케스트라거든요. 이거는 정통 SMP의 계통을 따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에 봤던 동방신기 곡이 2004년도쯤의 곡이거든요. 근데 엑소가 데뷔를 한 게 2012년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SM인지도 모르고 노래를 그냥 딱 들었는데 뭐지? 동방신기 스타일의 곡은? 이러면서 눈을 번쩍 뜨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영진 님이 참여하셨고 SM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 비판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 곡인데, 오케스트라처럼 웅장하고 사회 비판에다가 비주얼 들어가 있지, 그리고 세계관까지 있어요. 멤버마다 다루고 있는 초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소라는 친구들이 우주 어딘가에서 다른 공간에서 넘어온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성을 착용하는 아이들이라서 이건 한번 봐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 한 친구는 공간 이동하면서 샤샤샥 나타났고, 한 친구는 걸을 때 불이 나왔잖아요. 각각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에요, 그게. 비주얼도 쇼크였거든요. 정통 SMP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년도 데뷔면 꽤 최근이잖아요. 지금은 10년 전 일이지만 저 머리들이 옛날 일본 음악이 강성했을 2000년대 초반쯤에 유행했던 머리들이거든요. 전 그거 보고도 충격받았어요. 비주얼까지 도 정통을 고수하나 싶어가지고 눈이 현란해서 처음에는 가사가 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사집을 보다 보면 이런 뜻이었구나 좀 하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캐릭터성 부여를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세계관 구축을 통해서 덕질 요소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에 한류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것도 있어요. 혹시 한류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최초로 시작된 게 이연타가 올 건데요. 먼저 사용한 것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아니었고요.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창조해내게끔 만든 주인공 H.O.T였습니다. H.O.T가 한국 가수 최초, 특히 아이돌 가수 최초로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연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성황리에 끝났고 굉장히 호평에다가 인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기자가 H.O.T가 한류를 이끌었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작성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한국에 역수입돼서 한류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BTS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류라는 것 자체의 세계관을 만들어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제가 아까 음악성에 대한 비판도 몇 번을 했긴 했는데 외국인들 리액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악 쪽뿐만이 아니라 영화 같은 것도 외국인 여러 명 모아놓고 리액션 하는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게 리액트 더 K라는 채널인데 이거는 미국의 클래식 음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한국 음악에 대해서 약간 리액션을 하는 채널이에요.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저는 가끔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옥타브를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저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 무슨 B 마이너에서 갑자기 키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변주를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해 하나도 못하고요. 그냥 들으면서 한국 음악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약간 국뽕을 타고 흐르는 용어로 많이 보거든요.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SM 음악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되게 양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음악이었는데 저조차도 SM 팬이지만 그랬던 음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곡을 써냈어 라는 평가를 하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SM을 포함해서 아이돌 음악이 소비만을 위한 음악은 아니구나, 굉장히 예술성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채널 들어가 보시고 국뽕에 차올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퍼포먼스랑 가창력을 겸비한 애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보니까 믿고 듣고 본다라는 약간 그런 쪽도 있고 한류를 창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SMP만 제외를 하면 SM 노래가 가사가 정상적이고요. 굉장히 서정적인 곡이 많아요. 그 유영진 이사마저도 그거를 쓰지 않고 정상적인 가사를 썼을 때는요. 가사가 너무 예뻐요. 너무 평안하고요. 그래서 주요 타이틀이 아니라 그거를 제외한 수록곡들을 보면 되게 보물 같은 곡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아이돌 문화 자체를 소비하는 팬덤들 사이에서는 내가 SM 팬은 아니지만 누구 거의 이 노래는 진짜 좋아라고 평가를 받는 곡들이 꽤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심심하실 때 그냥 하나씩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동방신기 팬이니까 그 서정석에 딱 맞는 가사를 동방신기 걸로 들고 와봤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아까 틀었던 트라이앵글이라는 곡 있죠. 그 세계 종말할 것 같은 그 곡과 같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꼬마야라는 곡인데 가사를 보면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에요. 내 어린 시절의 친구한테 말하듯이 어떤 꼬마한테 너가 어른이 되면 무서워하던 옆집 큰 개들을 귀여워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생각 없이 들었을 때 힐링이 되는 그런 음악이에요. 네, 진짜 다르죠. 네, 그 SMP만 쏙 빼면 이렇게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곡이 많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SM이 아이돌 역사에 미쳤던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